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러시안 인사이드입니다. 지난 7월 미국 FOMC에서 가장 이슈가 된 단어가 물가였다고 봐야 되는데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물가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또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벌써 6번째로 BOJ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 달성 시점을 뒤로 미뤘는데요. 성명서에 나타난 각각의 통화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런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BOJ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지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연구원. 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전문이잖아. 예. 그 BOJ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7월 이제 그 통화 정책 회의에서 물가 목표도 여기도 이제 2%로 되어 있는데 뭐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1% 중후반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목표는 2%로 잡아놨는데 계속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여기도 이제 연준 점도표처럼 찍는데요. 네. 그 참석했던 이제 그 통화정책위원들이 다 아래쪽으로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달성 가능치를. 예, 그래서 2%에서 뭐 1% 중반 초반까지 지금 내려 찍은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목표 달성 시기를 지난해에는 올해로 해놨거든요. 근데 올해 오니까 내년으로 또 미루고 뒤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미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BOJ가 그동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서 선구자적인 걸 실험적인 걸 많이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도 처음 하고 네.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것도 처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표면상으로는 이제 물가 목표 달성 또 이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엔화 환율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결국 환율이죠. 예, 맞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1995년에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소비자 물가로는 뭐 오르락내리락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GDP 디플레이터로는 그때부터 지금 꾸준히 마이너스였고 그게 얼마 전에 그게 조금 좀 나아지려고 그러다가 저기 도쿠 그거 터졌을 때 또 박살났고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은 그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뭐 아베가 조금 돌린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일본은 그냥 목표 한 0.5나 1% 정도 목표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2% 목표인데 일본은 성장률과 그동안의 물가 그리고 그 GDP 디플레이터 이런 거 사실 감안하면은 저는 절반으로 깎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0.5 정도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제 먹는 거랑 에너지 빼고 난 근원 인플레이션이 그냥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기 다시 마이너스로 디플레로 빠져버렸거든요. 보면은 지금 여기 내부에서도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장 GDP는 지금 좀 올라와 있고 뭐 지금 뭐 일자리도 잘 된다고 막 하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대체 왜 우리의 물가는 그런 물가는 안 올라가는 것일까? 내부에서도 그러고 외부에서도 좀 신기하다는 이제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임금이 그러니까 미국도 임금이 둔화되면서 이제 근원 인플레가 떨어지듯이 여기도 일자리는 늘어나지만은 그 실질 임금은 안 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노동의 생산성 자체가 별로 안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좀 근거가 아닌가 그렇죠. 배경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 보면 미국이 임금 상승률이 안 올라오는 거는 미국은 슬랙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깥에 지금 사실상 실업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하도 노사 화합이 잘 돼서 내일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까 오늘 월급 못 올리고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회사 나빠지면 월급 그때 깎지 말고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화적인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일본 문화가 뭐 우리만 해도 지금 춘투 이런 게 일본은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산별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별 노조 체제지 않습니까? 노조위원장이 CEO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 문화 자체가 너무 화합이 잘 돼서 임금을 끌어올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물가에 반영되는 마이너스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노조가 자발적으로 우리 월급 깎겠다 이러고 나오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때 우리가 기억할 때 70년대에 린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이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공습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빅3가 허물어질 때가 있었어요. 네. 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일본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들이고 이제 미국을 우리가 과거에 해군이 진주만 공습을 했다면 우리가 자본 공습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부 조직 시스템을 공동체적인 방식에서 미국식 방식으로 한번 리노베이션을 시도했었죠. 실패했죠. 실패했고 이제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고 지금은 원래 일본식 방식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보기엔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찬스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방식은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다들 되게 일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아니 비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 저력이 있는 그 국민성이고, 그렇죠. 저력이 있는 사회죠,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수치하고 일본 기업들의 변화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요즘에 토요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우리 현대차가 쫓아가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수소차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벌써 수소차 뭐 개발이 다 끝났다 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본의 기업들,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에 대비해서는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자동화가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데 반면에서 노동 임금 증가율은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게 4차 혁명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조금 따로 놀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가 작년에 16,000포인트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2만 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상승률이 앞으로 2만 포인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극도의 국가가 일본이다라는 거죠.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잃어버린 15년, 20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니까 15년, 20년 버텼지 다른 나라 같아서 못 버텼다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력은 있고 이제 한데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연준도 고민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이랑 같은 맥락이 필립스 커브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임금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작동을 안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특히 더 좀 심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유니크하면서도
좀 독특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일본을 스터디를 지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보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이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는 게 버냉키 의장도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이러한 상황을 BOJ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가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한테는 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그 아베노믹스를 주식시장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에는 성공했는데 니케이가 한 6, 7천까지 내려갔었나요? 그러던 게 그렇죠. 지금 벌써 2만 포인트니까. 네, 2만까지 왔으니까 벌써 한 3배는 됐고 네. 물론 옛날에 최고 높았을 때 그게 4만 같은 거니까 네네. 니케이가 네네. 뭐 그래도 옛날 영화는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성공했습니다. 아주 좋은 네. 평가죠. 채권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했고 그다음에 이거 했고 일드컵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했고 나름 성공은 컨트롤이 작동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시장이 좀 유동성이 죽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본 10년물 금리 보시면은 좋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컨트롤이 되어가고 있어가지고요. 예, 좀 시장 유동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이미 그런 상태까지 예. 가면 그건 별로 이제 효과가 맞습니다.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럼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 일드 커브 컨트롤도 안 되면 그때 진짜 헬리콥터 머니다 이랬었는데 예. 그거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드컵 컨트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먹히는 것 같지만 시장 기능은 잃어버렸고 네. 이게 이제 BOJ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아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줄 자산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없죠. 지금 네. 지금 뭐 중앙은행에 다 들어와 있고 안 네. 움직이고 시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은 뿌리는 거죠. 직접 이제 보면은. 근데 그럼 헬리콥터 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에서 안 되면은 이제 옛날에 일본이 그 30년대 했었던 이제 그런 형태의 헬리콥터 머니를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찍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뭐 국민들한테 상품권 나눠주듯이 줘가지고 다 뭐 쓰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이제 바로 그냥 그 재원을 갖다가 정부가 찍은 국채를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가지고 그 돈으로 유통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행시장에서 바로 그냥 받아와가지고 그걸 또 시중에 뿌린다든지. 글쎄, 근데 이제 다 결국 방법은 그건데,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그 정부 간의 관계는 뭐 유통시장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채권을 은행에 사준다는 건 이제 그거는 발권력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 찍어서 정부는 한은으로부터의 차입, 딱 이게 일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채권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 발권돼 버리는 건데 그거 아무리 해도 헬리콥터 머니는 다 실패했었잖아요. 90년대 내내 실패한 게 헬리콥터 머니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면 소위 이제 막장이라고 얘기도 있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틀려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근데 다른 국가들 지금 일본 혼자만의 국가가 아니고 또 세계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일본이 95년 그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상품권 여러 번 나눠줬잖아요. 그 상품권 나눠주는 순간 어디 가서 바로 다 와리깡 해가지고 은행 예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돌았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준 게 여행 상품권을 줬었어요. 무조건 쓰게. 그래서 여행이 잠깐 늘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일본 정치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네. 윤전기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 이번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총리가 되고 초기에 써서 말씀하신 대로 증시에서는 성공했다. 일정 부분 기업들은 좀 활력을 찾았죠. 그런데 일본의 전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렇죠. 이런 게 오래된 거죠.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국민들은 그냥 저축을 하고 안 써요.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요즘에 이제 젊은 신인류들을 보면 직업도 좋은 걸 안 가져요. 그렇죠. 내가 딱 만족할 만큼만 벌어서 히키코모리로 살아요. 네. 지금 이 흐름이 쭉 가는 가운데 경기 활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부정부 집회 문제 등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전쟁하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또 지금 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의 이제 아베의 야심. 이게 다 맞물려서 그 지지 못 받고 있는 거죠. 지지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20%대 지지율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윤전기를 돌리거나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다. 근데 그게 만약에 1차 효과가 안 나온다 단기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지금 뭐 20%라고 하면은 사실 지지율 0%잖아요. 정치적인 지지율 20%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20%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가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4% 5% 아주 이건 뭐 놀라운 이례적인 거고요. 그건 이례적인 거죠. 예. 탄핵까지 간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어느 나라나 20%대가 되면 레임덕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일본은 총선거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총선거, 그러니까 뭐 보선도 있고 네. 거기가 두 개 있잖아요. 그 참의원 선거하고 또 중의원하고. 중의원 네, 선거하고 참의원, 이렇게 중의원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양원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가던데. 또 원래 이제 이 국회를 해산하게 되면 이 중의원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미국의 하원하고 같은 기능인데 네. 지금 문제는 이 총선거를 올해 내로 하거나 내년 상반기 하더라도 최근에 도쿄도 선거에서 아베는 참패해요. 참패했죠. 자민당은. 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이제 총선의 시금석이 되는 선거기 때문에 거기가 시금석이라고. 예, 지자체 그러세요? 선거가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아베는 회생 불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단 아베가 실권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네. 아베노믹스 자체가 이제 중단되는 거거든요.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가나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일본 경제 올라가는 얘기는 둘째치고. 네. 지금 일단 아베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개인적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단히 그 한국 사람적인 아유, 그런 우리나라 사고인데.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죠. 저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군함도도 개봉해 있는 마당에. 네. 근데 그 지금 총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 총선을 네. 하는 조건이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일본은. 일본은 총선을 이제 하게 되는 조건은 결국은 이제 지지율과 여론인데요. 그죠? 지지율 네네, 지지율과 여론이고 음. 결국은 총리의 판단입니다. 네. 네, 더 이상은 내가 국정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총선거 선언을 하게 되고 네. 그 전에 이제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죠. 네.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면은 아베 정권 자체가 이제 자 이제 민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선거를 날짜를 잡게 되죠. 지금 여름이니까 빠르면은 초겨울 선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겨울 선거까지. 하지만 뭐 당장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아베 총리의 야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민심을 돌리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연내 써보고 불가피하면 내년에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20% 지지율인데도 일단은 좀 깔아뭉개고 좀 버텨본다.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아베 총리랑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구로다 총재가 아베 총리랑 거의 뭐 한 몸이라는 평가를 그렇죠. 받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좀 사이가 약간 나빠졌다고. 쌍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뭐 한 몸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구로다 총재 임기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베 총리가 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구로다 총재가 연임이 본인이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BOJ의 통화 정책 그동안에 이제 아베노믹스와 같이 했던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나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것도 문제네. 근데 그러면 일단은 그 도쿄도 선거에서는 완전히 참패했고, 근데 거기서 참패하면 무조건 다 참패라며요. 맞습니다. 거기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중의원 보선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일본도 이제 지자체가 뭐 우리 이상 잘 돼 있죠. 오래 그렇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도의원 내지 거기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파워가 뭐 국회의원 못지않게 셉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오사카 같은데 보면 한인 학교 같은 거 폐쇄하고 시장이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남, 호남, 수도권, 충청, 캐스팅보트 쭉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이 온도계를 가지고 보통 리트머스 시험을 하는데 네. 일본은 도쿄도가 전국 단위 축소판인 거예요. 네. 여기서의 결정이 거의 이제 총선과 정비례로 맞아떨어진 확률이 꽤 높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거는 어디가 떠오르고 있나요? 일본 아베 이후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후계 구도가 없다. 없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 탄핵을 우리는 겪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2월이 정상적으로 대선이라면 그렇죠. 이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분당을 안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 구도는 누구지? 없었거든요. 없었죠. 지난해까지 없었어요. 참 특이한 현상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난 정권과 아베 지금 정권이 닮아 있는 모습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한테 쏟아지는 비난 또는 이제 구친밖에 쏟아지는 비난 이런 게 뭐냐면 사람을 못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못 키웠죠. 새누리당이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부터 사람을 일부 키운 사람들이 소위 이제 소장 개혁파, 소장 혁신파, 뭐 남원정, 남경필, 네, 네. 원희룡, 정병국 네. 지금 다 바른정당 가 있습니다. 그렇죠. 20석밖에 없는데 다 다른 당 가 있고 예, 소장 혁신파는 새누리당은 다시 이제 뭐랄까요 평균 연령이 훅 높아졌달까요? 높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일본 자민당과 우리나라의 좀 보수 정당이 상당히 닮은 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도 후계 구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마크롱 같은 사람도 없나요, 거기? 아유, 마크롱은 올랭드가 기가 막히게 키워놓은 잘 인재죠. 키워놨죠. 네. 잘 키워놨는데 그나마 사회당을 또 박차고 나가서 중도 정당이 됐으니까 네. 이게 머리가 좋아서 창당까지 잘했고 뭐 네. 장가도 잘 갔습니다만 네. 뭐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부러워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마크롱 같은 인물 하나 키워놓으면 저는 한 나라의 정치가 뭐 10년지대에는 든든해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 아베는 그런 마크롱 같은 인물이 없고 네. 야권에도 우리나라 야권 일본 야권에는 네. 야권 당수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들이 정치적인 체력이 네. 자민당의 수장만큼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신불리 심상정 전 대표가 정의당에 상당히 호감도도 얻었고 대선 나와서 국민들 중에 팬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면 이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심상정, 뭐 노회찬 우리가 보는 그 이제 군소 정당의 리더들은 많은데 일본을 끌고 나갈 리더,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얼굴도 알려줬고 이미지도 참신하고 이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아서 총리가 돼도 해볼만한데 이런 인물이 없다는 거죠. 일본도 또 다시 걱정이네요. 걱정입니다. 뭐 남의 나라 걱정해 주는 게 없고 당장. 그런데 이게 이웃 나라라 우리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골치 아파요. 이게 뭐 아베보다 더 무능한데 만약에 이제 과거 회기적인 인물이 나오면 우린 피곤해지잖아요. 아니 그뭐 딴 데로 이민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일본 그렇죠. 보고 일본 유럽으로 가라 이럴 수도 없고 옆에 그렇죠. 붙어 있으니 참 답은 없는데 뭐. 하여튼 두고 보죠. 아베는 이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 차세대가 마크롱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보죠 뭐.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